지조 2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서에 주는 모든 내용을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판서에 주는 모든 내용을 필기하면서 이 순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암기하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눈 맞아 휘어진 데를 해석하는 것 두 개 중에 무엇이냐면 눈을 맞아 현대어로 내린 눈을 맞았어 이거지. 자, 이 작품을 먼저 보도록 하죠. 요거는 역시 제가 썰을 하나 깔아드리면 이 작품의 작가가 원천석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시조가 고려 말에서 조선시대에 쭉 불렸는데 고려 말에 유독 많이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원천석은 고려의 유신, 아까 유신이 다른 강에서 뭐라 그랬어요? 남아있는 신하들. 그치, 고려가 멸망하고 있는데 남아있는 신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조선이 개국되자 숟가락을 얹지 않았어. 이집 같은 사람들처럼 숟가락 얹어서 참여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그냥 원주 치악산에 가서 은거하고 살았어요, 평생. 그러니 지조 있고 강직한 사람이죠. 그게 이렇게 드러났겠죠, 이 시조에서. 내용하고 상관이 없지만 제가 국내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으로서 여기저기 출강 다니다가 원주까지 가서 제가 수업을 했던 적이 있어요. 원주의 중앙시장이었나? 예, 신혼부부라는 분식집이 있습니다. 꼭 한번 가보세요. 예, 원주에 들리면 다른 게 맛집이 아닙니다. 분식집이 겁나 맛있는 집이 있어요. 아주 유서 깊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분식집이 있습니다. 지금은 신혼부부가 아니시겠죠. 그렇죠? 신혼부부라는 분식집이 있어요. 개인적인 친분관계 하나도 없고요. 그냥 워낙 먹었는데 맛있고 그 동네 사람들한테 유명하더라고요.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내용으로 돌아오면 원천석 어떤 사람이라고? 고려가 멸망하자 자신은 이 더러운 세상 안 보겠다고 원주 치악산에서 은거하면서 자연 속에서 은둔한 사람이야. 그러니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얘기할 것이야. 자, 역시 어휘부터 생각을 해보죠. 어려운 건 아니고 거기 제라는 게 있네요. 이거 어떻게 읽어? 디귿 있고 자 아래 아가 있지? 오늘날 아 발음에 가깝지 아 그리고 이가 있네. 자 오늘날 아에다가 이를 합치면 뭐라고 읽어? 에라고 읽지. 그거 얘도 어떻게 읽어? 대라고 읽는 거야. 대. 그래서 대나무야 대나무 이 어휘가. 그리고 여러분들 나머지 어휘는 안 어려운데 세한고절이라는 어휘가 있네요. 한은 추운 걸 거 아니야. 그치? 추위 속에서 이것을 이겨내는 절개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강한 추위를, 한겨울 추위를 이겨내는 절개를, 지조를 얘기하는 게 세한고절입니다. 국화는 절개 예찬할 때 뭐라 그랬어? 오상고절이라고 했었지. 그렇지? 서리를 이겨내는 절개. 대나무는 가을도 아니야. 겨울을 이겨내. 세한고절이라고 합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구조를 들어가 보도록 하죠. 눈 맞아 휘어진 대나무를 누가 굽다고 얘기하느냐? 얘네는 굽은 게 아니다. 잠시 휘어진 거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굳게 태어난 애들이 아니다 이거야. 잠시 휘어진 거라서 이 눈이 털리면 뿅 하고 다시 곧게 세워진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자가 무엇을 대나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대나무가 지금 눈에 맞았어. 그치? 그리고 추위 속에 있어. 눈과 추위 속에 있으니까 이게 무엇이야? 시련이죠. 뻔하죠. 이 대나무가 역시 무엇이야? 선비정신을 의미한 거지. 그치? 자, 굽을 절이면 눈 속이 푸르겠느냐? 즉, 얘가 눈 속에서도 이렇게 푸른 건 절개가 있고 강직한 성품이 있어서 그런 거지 얘네가 애초에 굽었겠느냐? 그럴 리 없다. 잠시 휘어진 거다. 다시 뿅 하고 곧게 설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이 대나무에 굽히지 않는 절개를 예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세한고절은 무엇? 한겨울 추위를 이겨내는 절개는
너뿐이 나누라 네가 짱이다 임마 하면서 예찬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구조가 잡히게 되겠네요. 자, 무엇을 볼까요? 역시 이제 표현상의 특징들 몇 개만 잡아보도록 하죠. 다 파악됐으니까. 자, 중장에서 눈 속에 푸르겠, 야, 얘가 구분하였으면 눈 속에 푸르겠냐? 얘가 구불 리가 없다. 얘가 만약 구분하였으면 푸르지 않는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역시 설의법이 쓰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역시 너뿐인 나누라 2인칭 대명사 썼으니까 의무한 거잖아. 그래서 우의적으로 표현한 거지. 표현은 어렵지가 않지요. 자, 그 다음 주제의식. 결론적으로 주제가 뭐냐라고 하게 된다면 뭐 대나무에서 느껴지는 거. 결국 선비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 대나무에서 느껴지는 선비의 지조 그리고 절개를 예찬해주고 칭송해주고 따르고 싶다 얘기하고 하는 것이죠. 자, 내가 아까 이 작가가 뭐라고 했어? 고려의 유신이라고 했었지. 그러면 반영론적으로 파악해봐. 어떤 시대와 관련된 거야? 고려가 망해가는 거와 관련된 거지. 그렇지. 고려 왕조를 향한 충절을 표현했다. 충의와 절개를 표현했다. 이렇게 잡아도 되겠네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작품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터비라고 합니다. 역시 어휘부터 생각해 봅시다. 일단 거기 나오는 두터비가 뭐냐부터 알아야 되겠지. 짐승이야. 어감이 제일 비슷한 게 뭐야? 두꺼비야, 두꺼비. 그치? 그리고 두험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두험은 뭔지 모르지? 사람이 배설물 같은 거, 인분 분뇨 같은 거 있잖아. 배설물로 이 비료 같은 거, 퇴비 같은 비료, 그걸 거름이라고 그러지. 농촌에서 그래서, 여러분 도시사를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예,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사람의 똥 같은 게, 또는 동물의 배설물 같은 게 그게 다 거름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비료 대신 쭉 뿌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 두엄 위에, 똥 거름 위에 이 두꺼비가 있는 거야. 그리고 백성골이라는 단어가 나오네. 송골, 매. 무서운 새 있잖아. 독수리라고 말해주려고 했더니 또 과학 선생님들이 독수리하고 또 다른 거래요. 아무튼, 매야, 매. 무서운 새. 그치? 그리고 종장에서 모쳐라 라고 나오죠. 이거는 마침 이런 말이에요. 때마침 이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애헐질 뻔했구나 라고 해서 애헐지다라는 것은 멍이 들다, 희멍이 들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어휘 잡아주면 내용이 상당히 쉬워지겠죠. 자, 이제 시를 보면서 역시 또 구조를 보도록 하죠.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똥걸음 위에 치달아 앉아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두꺼비를 가지고 양쪽으로 확장을 시킬 겁니다. 일단 두꺼비는 오물덩이, 두엄 위에 있어요. 그렇죠? 두엄 위에 있으니까 더러워. 그러니까 더러운 존재로 희화화하고 싶은 거지. 뭐겠니? 탐관오리야, 탐관오리. 비꼬고 싶은. 이 탐관오리를 똥 위에 앉은 두꺼비로 표현하는 거야. 얘가 누구를 괴롭히고 있어? 파리를 괴롭히고 있지. 그렇지? 파리는 힘이 없지. 그럼 이 파리는 무엇이야? 힘 없는 백성들. 괴롭힌다, 이거. 이렇게, 이쪽으로는 괴롭힘. 두꺼비가 파리 물고 무덤 위에서 이렇게, 백성들 괴롭히고 있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건너선 바라보니, 그래서 파리 괴롭히고 있다가, 백성들 괴롭히고 있다가, 건너선 바라보니, 백송골이 또 있어. 두꺼비 잡아먹는, 이번에는 무엇이, 송골매가.
백성골이 떠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얘는 상대적으로 두꺼비보다 힘이 있는, 지방 탐관오리에 비해서 힘 있는 거는 뭐 중앙관리, 뭐 공무원들도 비하는 거 절대 아니야, 오해하지 마. 이게 당시에 조선시대의 나쁜 지방 공무원이라면 중앙관료들 있잖아. 뭐 차관, 장관급 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밑에 있지라도 끝발이 있는 분들, 그치? 이런 분들이 보니까 놀란 거야. 그래서 중장 뒷부분 보면 가슴이 끔찍해서 훌쩍 뛰어내렸다가 도망치려고 한 거지. 잡아먹힐까봐. 내렸다가 두어 말에 자빠졌대요. 그러니까 두꺼비가 똥이, 그래서 이렇게 확 자빠지고,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주고 싶은데 너무 더러워서 얘기 못 해주겠다. 나중에 수업 시간 해줄게. 야, 똥 왜 누구랑 그거 자빠지고. 웃기죠. 그렇죠. 자, 얘가 뭐 했어? 놀라 자빠졌어. 놀라 자빠짐. 이렇게 쓴 거예요. 자, 놀라 자빠졌어. 이쪽으로. 근데 마지막 종장에서 못 쳐라. 이게 두꺼비의 말이에요. 종장은 큰 따옴표로 묶으세요. 두꺼비의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야, 때마침 날쌘 나였기에 망정이지. 내가 좀 운동신경이 좋아서 망정이지. 남들이었다면 멍들 뻔했어. 나는 이게 낙법 쳐가지고 똥에 촥 하고 낙법 쳐가지고 멍들지는 않았어. 나 이렇게 날쌔서 참 내가 참 대단한 것 같아. 무엇이야? 누가 봐도 비웃을 수 있는 장면인데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팔이 괴롭히다가 백성을 보고 놀라 자빠졌으면서 똥밖에 안 묻었네 하면서 허세 부리고 있는 거야. 내 운동신경이 좋아 라고 하면서. 자, 그러면 표현을 생각해보죠. 이 작품에 나타나는 표현들. 가장 두드러진 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과 탐관오리 중앙관료의 이 상황을 돌려가고 있죠. 우의정에서. 그렇죠. 우의정. 우의라는 게 이제 돌려서 얘기하는 거라 그랬었지. 돌리고 빗대어서. 그리고 희화화하고 있네요. 희화화가 뭐야? 웃기게 묘사하는 거. 누구를? 두꺼비 자체를 웃기게 표현하고 있죠. 이걸 통해서 우의와 희화화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은 비판풍자하고 싶은 거지. 탐관오리들을 비판풍자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게 주제가 뭐냐라고 물으면은 일단 탐관오리 풍자죠. 탐관오리의 횡포와 그리고 이게 굳이 탐관오리로 생각 안 하면 힘이 있는 사람은 힘 약한 사람한테는 괴롭히고 힘센 사람 앞에서는 깨갱된다 이거지. 당시 세상에 이렇게 약육강식의 세태가 있었나 봐. 약한 사람을 괴롭힘당하고 잡아먹히고 강한 사람은 포식자가 되는 때는 이런 약육강식의 세태를 이것을 비판해주고 풍자해주는 게 이 작품의 주제의식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주제 파악하는 세계에 짧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기 나무도 바위돌도 그렇지. 여기서는 비교를 해요. 표현부터 해줄게. 결론부터 잡아줄게.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까투리가 있어요. 까투리가 뻥이야 뻥. 그리고 도사공이 있어요. 이 도사공은 뱃사람들의 우두머리. 배가 있죠. 배. 고기 잡는 배 또는 뭐 무역하는 배. 그 배의 직원들의 우두머리. 뱃사공의 우두머리를 도사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자가 있어요. 화자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어땠냐면은 인과 이별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이 셋을 뭐 해주느냐? 비교해줍니다. 그리고 특히 도사공의 이 상황이 좀 과장돼요. 결론부터 잡고 갑시다. 결론부터 잡고. 그리고 이 도사공의 이 과장된 상황을 말해주기 위해서 열거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어떠냐? 더 절박해져요. 작품 내용 들어가면서 이제 얘기해 줄 거야. 점점 커지는 게 점층법이죠. 점층적인 것을 얘기해. 자, 내용을 보죠.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외에, 없는 산에서
매에게 쫓긴, 아까 매는 어떤 거야? 독수리랑 비슷하네. 그치? 상위포식자세. 매에게 쫓긴 까투리의 안과, 안이라는 것은 마음이야, 마음 심자. 그럼 얘는 매에게 쫓기고 있으니까 어때? 절박하지. 그치? 얘는 절박해. 이번에 도사공, 뱃사공의 우두머리는 어떤 상황이냐면, 대천 바다 한가운데에 일천석실인 거기 대중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중강이를 지우고 배에라고 고치세요. 배에. 만약에 배라고 안 써져 있는 분들은 배에라고 거기 일천석실은 배에라고 고치시기 바랍니다. 배에 노도 잃어버리고 닷도 잃어버리고 돛대도 꺾이고 농충도 끊어지고 기도 빠지고. 자, 여기 나오는 이 노, 닷, 돛대, 농총 이런 게 뭔지 몰라도 이게 빠지고 부서지고 없어지고 끊어지고 했다고 그러죠.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야? 배가 부서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부서지는 배에 또 바람 불어 물결치고 심지어 안개가 뒤섞여서 앞도 안 보여. 그리고 잦아진 날에 갈 길은 천리만이 남아서 야 넓은 바다 한가운데 배는 부서지고 있고요. 그리고 날씨는 험악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갈 길은 아직도 많이 남았어. 그럼 앞뒤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지. 그렇지? 그리고 사면이 동서남북이 어두워졌어. 천지가 적막해서 가치 노을이 떴는데 여기 가치 노을은 거센 파도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가치 노을 뭐라고요? 거센 파도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나운 물결, 거센 파도까지 떠 있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야, 완전 설상가상이지, 설상가상. 여기에 수적, 해적을 만났어. 그래? 에라이 신행 죽어라 하는 거지, 운명에. 야, 니네 그냥 나 죽어, 이러면 하면서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거야. 이런 도사공의 마음으로. 야, 그럼 누가 봐도 까투리보다 뱃사공 우두머리가 더 절박하겠지. 얘는 매 하나를 쫓기고 있는데, 얘는 바다 한가운데서, 어때? 얘는 이 산에서, 나무도 바위돌도 없으니까, 이거 아까 그 설명을 해줬구나. 피할 곳이 없는 거야. 그럼 얘는 겁나 세게 밟아서 도망가면 도망이라도 갈 수 있어. 이론적으로. 근데 이 사람은 어때? 지금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지금은. 그치? 자, 이런 뱃사공 우두머리의 마음, 더 절박하겠죠? 근데 종자는 봐, 엊그제 님과 이별한 내 안이야, 내 마음을 어디다 가을하려, 가을하다는 비교하다의 의미입니다. 엊그제 님과 이별한 내 마음은 어디다 비교하겠느냐? 서울법. 비교할 데가 없다? 니들은 뭐라고 평가하는지는 몰라도 내 마음이 가장 절박하다 이거지. 까투리보다 도사공이 더 절박해 보이는데 내 마음엔 비교할 수 없다. 님과 이별한. 내 마음은 더 절박하다. 그러니까 비교했는데 특히 도사공 중장 부분이 열거를 통해 과장이 됐죠. 점점점 더 절박한 상황.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땐, 야, 시대 사람, 이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어떻다? 화자의 마음이 더 절박해. 점점 커지죠. 점점 휩쓸리고 있죠. 내가 왜 이렇게 정리해주는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작품의, 그러면, 주제는 무엇이냐라고 보시게 되면은, 과장적인 진술을 통해서, 인과 이별한 어떤 여인의 이 절망과 슬픔이 되겠지. 약간 과장적이잖아. 그럼 여기서 도드라지는 좀 해양도 그런 이런 것도 그런 저도 이렇게 쓰자. 지울게요. 자, 그 다음 불유사라고 나오네. 이 두류산이요, 지리산의 다른 명칭이래요, 지리산. 두류산에 양갈수, 양갈래 물길이 있나봐. 여러분, 그, 경기도의 팔당댐 쪽도 이제 양갈래, 두물머리라고 그러죠, 양술이. 그치? 양갈래 물이 합쳐지고 나뉘는 부분이니까, 저기 정선 가면 아우라지 있고, 그치? 거기가 항상 관광 명소야. 물길이 합쳐지고 나뉘어지는 데는 자연이 경관이 멋져. 그래서 관광 명소야. 그래서, 두류산이라는 산에 양간수라는 물길을 옛날에는 들어봤어. 거기가 멋있더라 라는 걸 옛날에는 들어보고
이제서야 와서 봤다 이거야. 시간이 나서 뭐 휴가를 얻어서 이제 와서 이제 봤다 이거지. 그러니까 멋졌겠지. 그게 마치 도화가 무엇이야? 복숭아꽃이지. 복숭아꽃. 밑에 나오는 무릉도원의 이미지야. 유토피아. 멋진 세상. 아름다운 세상. 그럴 때 복숭아 도자. 도화라는 걸 얘기해요.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 그치? 어떤 사람이 그 산속에 나무 베러 갔던가 해가지고 보니까 냇물을 따라서 복숭아 꽃잎이 막 떨어지고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그걸 따라가 봤더니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게 사는, 탐관오기도 없고 자기들끼리 시기 질투도 안 하고 먹는 게 풍요롭고 그런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있더라. 그래서 몇 달 살다가 가족들을 데리러 잠깐 내려왔는데 다시 그곳을 찾지 못했대. 그래서 동양에서 말하는 자연적인 아름다운 곳 유토피아를 무릉도원이라고 그러고요. 꼭 그 복숭아 도자가 들어가는 도화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두류산 양단수를 보니까 복숭아꽃이 뜬 맑은 물에 산 그림자가 탁, 산명이 산 그림자예요. 산 그림자가 탁 지고 있어. 아름다웠겠지. 아이야, 데리고 다니는 몸종 아이를 부른 거야. 야, 무릉도원이 어디냐? 나는 여긴 것 같아. 두류산 양단수가 무릉도원, 유토피아인 것만 같아. 이런 거야. 자, 그럼 이거의 주제는 무엇이에요? 자연의 경치를 예찬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게 무릉도원이면 이곳에서 살고 싶겠지. 그래서 그곳에서 가서 살고 싶다는 걸 귀의한다 그래요. 자연에 귀의하고픈 마음을 주제의식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표현상의 특징까지 좀 잡아보자. 아이야 하고 성장에 부르잖아. 이 몸종 아이야. 그러면 이름 부르는 게 뭐라고? 본호법이라고. 그치? 또 무릉이 어디냐? 지가 물어놓고서 나는 여긴가노라. 지 혼자 대답하죠. 종당에서 묻고 대답하는 문답법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야, 산 그림자가 이렇게 잠겨있구나. 나는 여기가 무릉도원인 것 같다. 감탄형 종교랑들이 나오고 있죠. 명탄법도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 작품 대추볼 붉은 고래라고 거기 적혀 있습니다. 가을이 되었어. 이 작품 이제 가을이야. 농촌마을에 대추가 익었어. 대추가 볼이 빨갛게 익었어. 그러니까 먹음직스럽게 익었겠죠. 밤은 어이 떨어지며라고 해요. 밤은 낮과 밤 할 때 밤이 아니고요. 먹는 밤, 알밤, 중밤 할 때 밤이에요. 밤도 나무에서 툭툭 떨어지고 있고요. 벼벤 그르해는 그루터기, 벼를 베놓은 그루터기에 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대. 이 개가, 그래, 개가 지나가고 있대. 그럼 봐, 지금 이 표현과 관련해서 대추 잘 익었고요. 밤도 익어서 떨어지고 있고요. 개, 밤개 튀김 먹어봤네. 요만한 개 튀겨서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 종장에 술이 익자, 채장수. 채를 파는 장수인데요. 그 채가 뭐냐면, 옛날에 술들은 반려주죠. 증류주가 아니고. 반려주가 뭐냐면 삭히는 거예요. 그럼 곰팡이가 막 끼면서 이게 알코올이 생성이 된대. 뭐 자세한 건 과학성에만 들어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채를 주고 걸러야 돼. 막 이렇게 웅얼이진 뭉텅이진 것들을 갖다 걸러내고 밑에 맑은 거 내려오는 게 그게 맑은 술이야. 그래서 밑에 맑은 건 정종, 위에 거 뿌연 거는 좀 허접한 건 막걸리. 그 위에 너무 탁한 거는 가장 찌끄레기 술 뭐 그런 거야. 그래서 술이 익으면 채로 걸러내야 돼. 때마침 이런 것들이 잘 익어 있는데 자연물들이 때마침 술이 익었고 채 장수도 돌아가니까 채 샀겠지. 술 거르는 채 망도 샀겠지. 아니 먹고 어이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무엇? 술까지 갖춰졌대. 안주잖아. 안주가 갖춰져 있고 술이 갖춰져 있으니 무엇 하겠다? 나는 술을 먹을 수밖에 없겠다. 술 한 잔. 술 한 잔 고! 하겠다라는 거 아니니? 그치? 그러면 표현을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멋있는 말로 선택지 같은 거에 상황이 행위를 촉발한다.
발상이 나옵니다. 나는 술 먹기 싫은데 이 행위가 뭐야? 술 먹는 행위야. 나는 술 먹기 싫은데 상황이 이렇지 않느냐. 야, 술하고 안주가 다 이렇고 야, 최장수도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최장수 가면서 술 거름망 사세요? 그러니까 안 먹을 수 없다 이거야. 그치? 그래서 상황이 행위를 촉발한다는 발상과 표현이 쓰였다. 이런 거고 이런 세상에 살고 싶네요. 그렇죠? 주제의식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술 먹고 싶으면 안 돼. 나는 그럴 수 있어. 자, 이 가을에 늦가을에 사람이 할 때 제일 없어요. 추수하고 나면 농촌에도 늦가을에, 그치? 이 늦가을 이 농촌 생활의 운치와 풍요로움이 농촌 생활의 운치와 참 먹을 게 많지. 풍요로움. 누가 봐도 양 많이 지었겠네요. 그렇죠? 누가 지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정리할 수가 있고, 표현 비교는 알아들만 하지요.